하얀 흉기, 히가시노 게이고. 네가 죽인 거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자가 말했다. 집안의 전등은 모조리 꺼져 있다. 수도 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져 개수대에 그대로 놓아둔 그릇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긴 침묵에 이어 이윽고, 맞아, 내가 죽였어. 왜? 왜라니, 당연하잖아. 그런 놈은 죽어도 싸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생각이야 하지. 하지만 죽이다니 뭔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없어. 이 방법밖엔 없어. 이거 말고 우리 한을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야. 틀림없이 경찰이 올 거야. 그럼 모든 게 끝이야. 걱정 마. 하나님은 언제나 착한 사람 편이야. 우리가 벌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 그래도 두려워할 거 없어. 괜찮을 거야. 눈을 감고 천천히 잠드는 거야. 자, 언제나처럼 자장가를 불러줘. 그래, 불러줄게. 하지만, 내 머리가 이상. 시신을 보고 다미야 경감은 얼굴을 찡그렸다. 누구라도 아침부터 이런 걸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눈길을 돌려 하늘을 올려다본다. 회색 건물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유리창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6층입니다. 다미아의 곁으로 젊은 형사가 다가오더니 위에서 두 번째 창문을 가리켰다. 아무래도 저기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기라는 걸 알지? 눈길을 위로 향한 채 다미아가 물었다. 죽은 사람은 구매부 자재과 과장이거든요. 저 창문이 있는 곳이 바로 자재과 사무실입니다. 그렇군. 감식은 다 끝났나? 네,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볼까? 다미아는 다시 한번 시신의 눈길을 주더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건물로 향했다. A 식품 주식회사 부지 내에서 자재과 과장 아베 고조의 시신이 발견된 건 이날 이른 아침이었다. 7시에 수위가 순찰을 돌다가 본관 뒤편의 통로에서 발견한 것이다. 시신은 콘크리트 바닥에 대자로 뻗은 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관할서의 수사관이 곧바로 달려왔지만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 본부의 수사 일과에서도 수사관을 보낸 것이다. 이 창문에서 떨어진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미야 일행이 6층에 있는 자재과로 가자 니시오카 형사가 활짝 열려있는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창틀 위쪽에 아베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혈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인가? 다미야는 창문으로 다가가 창틀 위쪽을 살펴보았다. 그럼 떨어질 때 여기에 머리를 부딪히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꽤 아팠을 것 같은데요. 그랬겠지. 다미야는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창문은 열려 있었나? 네,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니시오카가 대답했다. 합니다. 다미야는 미간을 모았다. 그게 무슨 소리지? 이 회사에서는 새벽 1시에 수희가 건물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어젯밤에도 순찰을 돌았는데 그때 이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창문도 활짝 열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희는 어떻게 했는데? 창문만 닫고 계속 순찰을 돌았다고 합니다. 직원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가끔씩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래서야 순찰을 도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미야는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떨어진 건 1시 전이라는 얘기군. 사망 추정 시각은 니시오카는 수첩을 꺼냈다. 어젯밤 9시부터 11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군. 다미야는 창가에 섰다. 창문은 허리깨보다 조금 높았다. 거기에서 얼굴을 내밀고 내려다보니 검시 뒷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득한 높이에 저도 모르게 발이 움츠러들었다. 아베의 자리는 어디지?
여기입니다. 창가를 등지고 나란히 놓여있는 두 자리 중 한쪽을 니시오카가 가리켰다. 의자에 아베라고 적힌 표찰이 붙어 있었다. 옆자리 의자에는 나카마치라고 적혀 있었다. 아베의 책상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과 노트가 다용도 책꽂이에 꽂혀 있고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다미아는 책상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일한 흔적이 구겨지고 찢겨진 채 버려져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끄집어내서 펼쳐보았다. 하지만 회의 자료 같은 건 아니었다. 매직펜으로 큼직큼직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다미아는 그것을 다시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윽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전무, 안전부장 같은 이들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다미아는 적당히 인사만 해두었다. 그런 이들에게 질문을 해봤자 헛수고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재과 직원들은 근처 회의실에 대기시켜 놓았다고 했다. 다미아는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산호라는 남자를 방으로 불렀다. 산호는 몸집이 퉁퉁하고 얼굴이 허연 남자였다. 마음이 약해 보이지만 개장이다. 그는 아베가 어젯밤 잔업을 하느라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을 거라고 했다. 오늘 구매부 회의가 있는데 그때 보고할 자료를 준비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남아있는 직원은 아베 씨뿐인가요? 다미아가 물었다. 글쎄요. 늘 몇 명은 남아있는데 타임카드를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미아가 눈짓을 하자 니시오카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많이 놀라셨죠? 니시오카를 기다리는 동안 다미아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가벼운 말투로 물어봤다. 산호도 고개를 끄덕이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한 모금 쭉 빨더니 그제야 한숨 돌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과장님한테 결제를 받아야 할 건이 2건 정도 있어서 그 생각만 하면서 회사에 나왔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생겼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담배를 손가락 끝에 끼우고 산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 아베 씨가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평소와 같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회의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한 정례 회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산호는 또다시 성급하게 담배를 빨아 연기를 내뿜었다. 이윽고 니시오카가 자재과 직원들의 타임카드를 가지고 왔다. 어젯밤 잔업을 한 사람은 모리타라는 직원과 나카마치 유키코라는 여직원 2명뿐이었다. 모리타는 9시 5분에, 나카마치 유키코는 10시 22분에 타임카드를 찍었다. 먼저 모리타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꼭 어제 안에 끝내고 싶은 보고서가 있어서 잔업을 했습니다. 모리타는 선하게 생긴 스포츠맨 타입이었다. 30이 넘었고 독신이라고 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음직한 남자라고 다미아는 생각했다. 모리타 씨가 퇴근할 때 아베 씨는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무슨 자료를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카마치 씨가 그걸 돕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였나요? 이를테면 짜증이 나 있다든지. 웃고 계셨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도 자주 농담을 하셨죠. 웃고 있었다. 적어도 모리타의 진술로 봐서는 자살일 것 같지 않았다. 나카마치 유키코는 키가 작고 동안이어서 24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잔뜩 긴장한 듯 손수건을 움켜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다. 유키코의 주 업무는 자재과의 인사와 관련된 일이라 자리가 과장 옆이라고 했다. 어젯밤에는 쭉 과장님 일을 도왔어요. 과장님께서 만드신 초안을 워드 프로세서로 정서하는 일이었죠. 10시가 지나서 일이 끝나자 수고했다며 들어가라고 하셔서 먼저 퇴근했습니다. 그때 아베 씨는 뭘 하고 있던가요?
뒷정리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키코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잔업 중에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어디에선가 전화가 걸려왔다든지.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작지만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다. 나카마치 유키코가 나간 후에 다미야는 니시오카에게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었다. 뭐라고도 하지 못하겠네요. 나카마치 유키코의 말을 믿는다면 아베가 떨어진 건 10시 20분 이후라는 얘긴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무래도 자살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지. 게다가 다미야는 창틀 위쪽을 보았다. 아무리 자살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도 저런데 일부러 머리를 부딪힐 리는 없고 말이야. 뭔가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뭔가가 있다. 그런데 말이죠. 고인의 추정 체중을 아십니까? 다미야의 생각을 감지했는지 니시오카가 물었다. 몰라. 몇 킬로그램이지? 80에서 85kg입니다. 다미야는 신음소리를 흘렸다. 이 방에는 싸운 흔적이 전혀 없고 창틀의 높이로 볼 때 뒤에서 떠미는 정도로는 떨어질 것 같지 않았다. 하물며 80kg이라. 좀 무리일까? 밀어서 떨어뜨리는 건? 이라는 의미였다. 적어도 제게는 무리입니다. 프로 레슬링 선수라면 모를까요? 니시오카가 말했다. 그럼 사고인가? 실수로 떨어졌단 말인가? 다미야는 다시 한번 창가로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대체 뭘 어떻게 실수하면 이런 데서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오후가 되어 경찰들이 떠나자 자재과 직원 15명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모리타도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의 자리는 아베의 앞이고 산호의 맞은편이다. 그러니까 과장은 오른쪽 옆에서, 계장은 정면에서 그를 볼 수 있는 배치다. 하지만 오늘은 과장 자리에 아무도 없다.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아베 과장이 그를 볼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석이 된 책상을 바라보자 모리타는 왠지 기분이 이상 야릇해졌다. 조금이라도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스듬한 앞쪽에서 나카마치 유키코가 일어섰다. 복사실로 가는 듯 했다. 모리타는 적당한 서류를 집어들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복사실에는 유키코 말고 아무도 없었다. 유키코는 힐끔 그를 보더니 잠자코 오른손을 내밀었다. 복사할 서류를 달라는 뜻인 듯 했다. 하지만 모리타는 그 손을 무시하고 무슨 질문을 받았어? 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키코는 묵묵히 몇 장을 복사하고 나서 대답했다. 어제 몇 시에 퇴근했느냐, 과장님은 어땠느냐, 뭐 그런 거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타임카드에 찍힌 대로고 과장님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답했어. 유키코는 대꾸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복사기 소리를 들으면서 모리타가 말했다. 할 이야기가 있어. 이번에는 그놈이야. 그놈을 죽일 거야. 안 돼.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놈도 한통속이라고. 밉지도 않아? 물론 미워. 미칠 만큼 미워.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죄를 눈꼽만큼도 인식하지 못하지. 그들은 그래. 그런 인간들이라고. 죽여버리자. 망설일 거 없어. 증오심을 곱씹는 거야. 그래. 증오심을 곱씹고. 어떻게 죽일까? 어떤 식으로? 뭔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야. 다미야는 초조했다. 연일 계속되는 탐문 수사에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무엇 하나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카마치 유키코가 회사에서 나간 시각은 10시 22분. 사망 추정 시각으로 미루어 생각해보면 그 후 1시간 이내에 아베가 떨어진 것이 확실하지만
한밤중이어서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 또 그 시간에는 회사 출입이 자유로우니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해도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렇기에 타임카드는 나카마치 유키코가 맨 마지막으로 찍었다 해도 아베가 전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회는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거구인 아베를 추락시키는 방법이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살해되고 나서 떨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고 낙하 위치를 놓고 추정해본 감식 소견에 따르면 제법 강한 힘에 밀려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렇다면 역시 자살인가?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그이는 일과 가정을 빈틈없이 양립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워했어요. 이번 휴가 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걸요. 그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이다. 부인의 절대로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건 알고도 남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대체로 아베라는 남자는 배짱이 두둑한 편이어서 어떤 일이 있든 자살이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여기서 타살설로 돌아간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아베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 다소 무신경한 면은 있지만 남을 보살피기 좋아하고 부침성이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편이었다는 보고뿐이다. 그러고 보면 사건이 일어난 밤에도 그는 모리타와 나카마치 유키코에게 농담을 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베가 죽는 것으로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자가 없다.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아래 직원의 출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타살설도 흔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즈음이었다. 아베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마침내 자재과도 업무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고 과장 자리가 비어있는 것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산호의 책상에 놓여있는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산호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오늘은 거래처 공장을 돌아보기 위해 외근을 나갔다. 네, 자재과입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네, 산호 씨는 저희 계장님이십니다만. 네? 설마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 응답에 모리타를 비롯해 다른 직원들도 얼굴을 들고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무언가를 쉴 새 없이 메모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비지땀이 배어났다. 그녀가 난폭하게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큰일 났어요. 라고 누구에게 알 것도 없이 중얼거렸다. 산호 씨가 죽었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교통사고였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커브길에서 핸들을 미처 꺾지 못해 중앙 분리대로 돌진한 것이다. 다행히 다른 차에 피해는 미치지 않았지만 산호 본인은 직사했다. 사고 발생 직전에 산호의 차 뒤에서 운전한 사람은 차가 비틀거리며 위태로워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가급적 거리를 두고 운전한 덕에 자신은 살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검증 결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판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진작부터 아베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던 경찰본부 수사 1과는 이 사고에 의혹을 품고 시신을 부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뺑소니차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면 모를까 자손사고의 경우에는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다. 산호의 체내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다미야와 니시오카는 다시 A식품 본사로 가서 몇몇 자재과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기서 알게 된 것은 산호가 외근을 나간다는 것과 자동차를 쓴다는 것을 자재과 직원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산호가 회사를 나서기 직전에
차를 마셨다는 사실이다. 차는 매일 아침 10시에 나카마치 유키코가 모두에게 가져다 준다고 했다. 나카마치 유키코를 불렀다. 유키코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금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 몸이 굳는 것도 똑같다. 다미아는 태연한 말투로 차에 관해 확인했다. 분명히 그날 아침에도 차를 냈다고 유키코는 대답했다. 차를 어디서 준비하죠? 복도에 탕비실이 있어요. 혼자서 준비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 차를 준비할 때 누군가가 들어오진 않았나요? 유키코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생각이 잘 안 나요. 때때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날은 어땠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준비하다 중간에 탕비실에서 나가지는 않으셨나요? 잠시 틈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비교적 단호하게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미아는 유키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바닥을 마주 비비기도 하고 움켜쥐기도 했다. 자그마하지만 하얗고 도자기처럼 매끄러운 손이었다. 미안합니다만 저희를 그곳으로 안내해주지 않겠습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다미아가 말했다. 그러자 딱히 난처해 하는 기색도 없이 그러죠. 라며 유키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탕비실은 좁은 공간에 개수대와 물을 끓이는 커다란 주전자가 갖추어져 있었다. 유키코는 재빨리 찻주전자를 씻어서 찻잎을 넣더니 선반에서 찻잔 2개를 꺼내 다미아와 니시오카를 위해 차를 준비해 주었다. 형사들은 미안해하며 찻잔을 받았다. 맛있는 차로군요. 그런데 찻잔은 각자 정해진 걸 쓰나요? 선반을 들여다보며 다미아가 물었다. 아니요. 지금 형사님께서 들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찻잔이 선반에 46개가 있어요. 그걸 적당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차에 수면제를 넣는 것만으로는 어느 것이 산호 앞으로 갈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차를 내실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나카마츠 씨가 한 잔 한 잔 직원들의 책상에 직접 가져다 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네요. 저희는 이제 됐어요. 잘 마셨습니다. 찻주전자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붓는 유키코를 보며 다미아는 얼른 사양했다. 하지만 유키코는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이왕 끓인 김에 직원들에게도 가져다 주려고요. 라고 말하더니 쟁반 위에 똑같은 모양의 찻잔을 놓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회사에서 나와 역을 향해 걸으면서 다미아가 중얼거렸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나카마치 유키코가 가장 수상하죠. 아베가 떨어져 죽었을 때는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고 이번 범행 역시 그녀라면 가능하니까요. 분명 그렇지. 하지만 둘 다 상황뿐이야. 수면제도 그 차에 들어있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하죠. 아무튼 아베와 산후 주변을 철저히 파헤쳐봐. 반드시 숨어있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산후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지만 그중 다미아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산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상은 마음은 약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했다. 게다가 술도 마시지 않고 도박도 일절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미아는 처음 산호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분명 그런 느낌이었다. 아베와의 관계도 조사해봤습니다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통으로 아는 사람은 같은 부서 직원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지칠 대로 지친 얼굴로 보고했다.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닐까? 아베의 추락사고와 겹친 것은 우연이 아닐까?
그런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면제 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산호의 부인 말로는 그는 수면제 같은 건 먹어본 적도 없답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술찌기로 담은 장아찌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관 한 명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직원들의 알리바이를 조사한 수사관은 아베가 추락사한 걸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전원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아베가 추락사한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나카마치 유키코,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는 않는다. 범인이 반드시 아베의 부하 직원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와 산호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그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나카마치 유키코라. 분명 신경은 쓰이지. 다미야는 턱을 쓰다듬었다. 나카마치 유키코에 관해서는 아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조사해 두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젊고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의외로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은 4년 전, 그녀가 살던 지방의 단기 대학을 졸업한 해다. 당시에는 자재부에 배치되었다. 거기까지는 순조로웠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불행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일어났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는 그녀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래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같은 직장에 다닌 나카마치 요이치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요이치는 여러모로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평소 얌전한 그녀도 요이치 앞에서는 말이 많아지고 웃는 일도 잦았다. 그러다 그녀가 23살이 된 가을,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결혼했다. 그 후로 반년이 그녀의 인생에서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다. 유키코는 결혼하고 나서 몰라볼 정도로 예뻐졌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그 행복은 반년밖에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 5월에 요이치가 차 사고로 사망했던 것이다. 비 오는 날 핸들을 미처 꺾지 못해서 전신줄을 들이받았다. 그녀도 그 사고만큼은 쉽게 딛고 일어서지 못한 것 같다. 2주 동안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 측은 그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었다. 그것이 지금의 구매부 자재과다. 남편의 죽음에 뭔가 미심쩍은 점은 없었나? 보고서를 읽던 다미야가 고개를 들고 곁에 있는 니시오카에게 물었다. 일단 확인해 봤습니다만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부검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아베나 산호와 연관되는 건 없나? 그것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단언해도 될 듯 싶습니다. 맙소사,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다미야는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한껏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녀는 유산을 했더군요. 뭐라고? 유산을? 기지개를 켜다만 자세로 다미야가 되물었다. 네, 유산이요. 니시오카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지난달에 나카마치 유키코는 유산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해봐. 다미야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다. 니시오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에 나카마치 유키코는 열흘간 휴가를 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끼어서 실제로는 2주일을 쉬었던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밤중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한다. 그런데 유산이었다는 말이군. 네, 담당 의사 말로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아기여서 그녀에게는 유일한 삶의 보람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며칠간 극심한 노이로제 증상을 보여서 손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니시오카가 조용한 말투로 말했다. 그런데 용케 극복해냈군. 그게
7, 8일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임신과 유산에 관해선 회사 사람들도 물론 알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퇴원하고 나서 한동안은 비교적 편한 업무를 하게 했다고 하니까요. 다미아는 앓는 소리를 내더니 아랫입술을 삐죽이 내밀었다. 그 일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군. 지금 시점에서는 관계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아기를 잃고 그녀는 절망했지만 아베나 산호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다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있는 나카마치 유키코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른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의 아기마저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산호가 교통사고로 죽고 사흘이 지났다. 자재과는 어딘지 모르게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 원인은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직원 중에 살인자가 있다는 소문이 조용히 그러나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다. 사내에서는 부서명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도록 되어 있는데 구매부 자재과라는 걸 알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몇몇 있었다. 이쯤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 있기 거북해진다. 요즘 들어 자재과 직원들의 잔업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모리타도 이날은 퇴근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나섰다. 다만 여느 직원들과는 다른 이유에서였다. 사무실에서 조금 걸어나간 곳에서 모리타는 나카마치 유키코를 따라잡았다. 그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까만 눈동자가 당황한 듯 흔들렸다. 회사 사람들이 오지 않은 찻집을 찾아냈어. 모리타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속삭였다. 거기서 지난번에 하던 얘기를 마저 하고 싶은데. 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잠시면 돼. 모리타가 말하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10분쯤 걸어서 모리타가 말한 가게에 도착했다. 커피 전문점인데 조명이 어두운 편이었다. 예상한 대로 아는 얼굴은 없었다. 젊다고는 해도 유키코는 미망인이다. 그것도 남편을 잃은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그녀를 억지로 불러냈다는 걸 회사에서 알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게 분명했다. 모리타는 담배를 한 갭이 꺼내 물고 아무 말 없이 반쯤 피웠다. 유키코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내리깔고 있다. 뺨 라인이 어두침침한 가운데 또렷이 드러났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알아. 모리타는 첫 번째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또 한 개비를 꺼내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대체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 거야? 1년이면 되니? 아니면 2년? 유키코는 희미한 웃음을 떠올리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그게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아서요. 그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당분간 나랑 사귈 수는 없어? 그래도 물론 남들 눈에는 띄지 않도록 조심할게. 유키코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기분이 상한 것 같지는 않았다. 밀어붙이는 모리타가 어이없는지 입꼬리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비스듬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찻집에서 나온 모리타는 그녀에게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그녀도 무조건 싫다고는 하지 않았다. 무엇 하나 그럴듯한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모리타는 생각했다. 그녀가 지금 자리로 옮겨왔을 때부터 모리타는 마음이 끌렸다. 미인은 아니지만 그녀에게는 소박한 매력이 있었다. 늘 화려한 여자와 사귄 모리타에게 그런 매력은 신선했다. 그녀가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 따윈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있었던 유산소동으로 충격을 받았다. 죽은 남편의 망령이
어디까지라도 따라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깔끔한 2층 건물 앞에 왔을 때 유키코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좁은 주차장에 누군가가 서 있던 것이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그림자가 이쪽으로 다가온다. 이윽고 불빛 아래 얼굴이 드러났다. 키는 크지만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소년이었다. 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신짱, 미안해. 유키코가 말했다. 내가 어디 좀 들렀다 오느라고 늦었어. 많이 기다렸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곤 잠자코 가방을 내밀었다. 유키코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열심히 해. 유키코가 말했다. 소년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모리타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리타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모리타 옆을 지나쳐서 밤길로 사라져갔다. 죽은 남편의 동생이에요. 소년이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며 유키코가 말했다. 야간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죠.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랫감을 가지고 와요. 네가 빨래를 해주는 거야? 모리타가 비난하듯 따져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건물 입구로 걸음을 내딛었다. 부하 직원의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다미아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맞은편 건물 창가에서 누군가가 발판 위에 올라가 있었다. 창문이 닫혀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위험한 자세다. 발판 위에 올라서 있던 남자는 액자 틀 같은 것을 들고 내려갔다. 창문 위에 걸려있던 액자를 뗀 모양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미아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이봐, 다미아는 니시오카를 불렀다. 바닥에 서 있는 사람을 창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야 지극히 힘들겠지만 창가에서 의자나 뭐 그런 걸 딛고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살짝 밀기만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네? 니시오카는 얼빠진 반응을 보였다. 상대가 이 위에 서 있다고 치자. 다미아는 창가로 의자를 가져갔다. 그야 그렇다면 간단하겠죠. 니시오카가 말했다. 하지만 창가에서 의자 위에 서 있을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 창문과 천장 사이에 액자를 걸기도 하고 종이를 붙이기도 하잖아. 그럴 때는 창가에서 무언가를 딛고 올라가야 하지. 니시오카는 미간을 모으더니 관자놀이 부근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상황을 그리고 있는 듯 했다. 아베가 무슨 종이를 붙이려고 했단 말씀입니까? 그래. 그리고 거기 적힌 내용은 이렇지. 담배를 지나치게 피우지 맙시다. 어떻게 그걸... 그날 쓰레기통에 그렇게 쓰인 종이가 한 장 버려져 있는 걸 봤거든. 아마 아베는 그 종이를 창문 위에 붙이려고 의자에 올라갔을 거야. 그리고 범인은 천천히 다가가서 아베가 빈틈을 보인 순간 창문을 연다. 그리고 다미아는 양손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떠민다. 의자 위에 서 있던 아베는 균형을 잃고 창문 바깥쪽으로 쓰러진다. 그 순간 창틀에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겠지. 그렇군요. 감탄한 니시오카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단, 이 방법은 아베가 믿는 사람이어야 성공할 수 있지. 그곳에 있을 리 없는 사람이 다가갔다면 아베도 아마 경계했을 테니까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베와 함께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겠군요. 맞아. 그리고 다미아는 말을 이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건 동기뿐이야. 그거 말인데 방금 떠오른 게 있어요. 나카마치 유키코가 유산한 거 말이에요. 그거 정말로 아베와 사노는 관계가 없었던 걸까요? 니시오카의 말투가
묘하게 의미심장했다. 무슨 뜻이야? 뭔가 관계가 있단 말이야? 아니요, 실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컨대 나카마치 유키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죠. 실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언뜻 읽은 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뭔데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거지? 다미야는 쓴 웃음을 지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힌트를 주셨잖아요. 니시오카가 창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벽에 붙인 종이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은 대부분 구내 식당으로 간다. 하지만 나카마치 유키코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날이 있다는 걸 모리타는 알고 있었다. 오늘이 그렇다. 모두가 식당으로 가자 모리타는 유키코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도시락은 노란 밀폐 용기에 담겨 있었다. 맛있어 보이는군. 그가 말을 걸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손에 든 채 한동안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모리타를 올려다보았다. 식당에 안 가세요?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모리타는 그녀 뒤쪽의 창가로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얼마 전에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언제 느긋하게 식사라도 같이 하지 않을래? 그가 말했다.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는 아무런 진전도 없다고. 괜찮은 식당이 있어. 남들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곳이고 유키코 마음에도 들 거야. 안 돼요. 그녀는 젓가락을 놓더니 눈을 내리깔았다. 뭐가 안 되는데?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나랑 식사하는 게 싫다면 됐어.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반응이 궁금해서 그는 유키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래도 유키코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뭔가 결심이 선 듯 얼굴을 들더니 모리타의 눈을 바라보았다. 꼭 식당에 가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야. 찻집 같은 데는 좀 어수선하잖아. 모리타가 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저를 모리타 씨 집으로 초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느긋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뜻을 모리타는 곧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한박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유키코만 괜찮다면야 나야 물론 좋지. 좀 지저분하니까 오늘 밤에 당장 청소를 해야겠네. 그래서 언제가 좋은데? 언제든지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내일 전에 같이 간 찻집에서 만나자. 7시. 괜찮지? 유키코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모리타는 뚜둑 손가락을 꺾어 소리를 냈다. 최고야. 내일은 최고의 날이 될 것 같다. 단, 모리타의 들뜬 표정과는 대조적으로 유키코는 딱딱한 표정을 지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전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말투도 거칠었다. 모리타는 주눅이 들었지만 알았어. 약속할게. 라고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미야와 니시오카는 유키코가 유산했을 때 입원한 병원으로 가서 담당 의사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윤곽이 뚜렷하고 야무지게 생긴 그야말로 판단력이 있어 보이는 의사였다. 다미야는 먼저 유키코가 유산한 당시 정황에 대해 물어봤다. 니시오카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거의 일치했다. 유산한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나요? 다미야가 물었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몹시 낙담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차후의 처치가 중요했으니까요. 의사로서 이미 끝난 일보다는 차후 환자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심한 노이로제 증상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가여웠죠.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지 의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점차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딛고 일어날 만한 계기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그러자 의사는 팔짱을 끼고서 말했다. 계기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산한 걸 알았을 때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조금은 안심했다고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분명히. 다미안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녀가 이런 질문은 혹시 하지 않던가요? 수사본부에 돌아오자마자 다미안은 A식품에 전화해서 모리타를 불러내라고 지시했다. 급히 해둘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모리타를 불러낼 수는 없었다. 퇴근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허둥지둥 집에 갔다고 했다.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했다는데요. 누군지는 극비라면서. 중요한 손님? 극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럼 나카마치 유키코는 아직 사무실에 있느냐고 물었다. 젊은 수사관은 다시 묻더니 이내 다미야 쪽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녀도 바로 퇴근했다고 합니다. 큰일 났군. 다미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봐, 서둘러서 모리타 집으로 가죠. 정말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죠? 맨션 입구까지 와서도 유키코는 걱정스러운 듯 또 확인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 어제 모리타의 집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부터 그녀는 끈질기게 물었다. 그녀가 사람들 눈을 신경 쓰는 건 모리타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오늘 그녀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걱정 마.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모리타는 짙은 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유키코에게 말했다. 이 맨션에는 그녀를 아는 사람도 없건만 선글라스와 하얀 모자를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입고 있는 옷도 오늘 회사에서 본 것과는 다르다. 모리타의 맨션은 방이 하나다. 들어가면 바로 왼쪽이 침실이다. 모리타가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유키코는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모리타는 커피를 테이블로 가져가서 소파에 앉았다. 유키코도 옆에 앉았다. 이렇게 너랑 이야기를 하는 게 소원이었어. 그렇게 말하고 모리타는 커피를 마셨다. 모리타 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유키코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말보로를 집어서 모리타에게 내밀었다. 그가 한 개비를 꺼내 물자 바로 옆에 놓여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었다. 모리타는 담배 맛도 최고라고 생각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글쎄요. 그녀는 입술 가장자리로 집게 손가락을 가져가더니 담배 얘기요. 라고 말했다. 담배는 밭에서 재배하는 일년초로 모리타는 천장을 향해 연기를 뿜어냈다.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기호품의 원료가 된다. 단 지나치면 율브리너가 된다. 율브리너요? 폐암으로 죽었거든. 모리타는 커피를 마시고 다시 담배를 피웠다. 모리타 씨는 폐암에 걸리지 않나요? 유키코가 물었다. 난 걸리지 않아.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 그리고 모리타는 옛 이야기를 했다. 아이스 하키를 하던 학창시절 이야기다. 체중을 늘리려고 애쓴 이야기. 골대에 볼을 넣으려다가 자기가 들어가 버린 이야기.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다. 눈 언저리가 달아오르는 것 같더니 눈꺼풀이 무겁다.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어떻게 된 거지? 모리타는 유키코에게 기댈 뻔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녀는 재빨리 일어났다. 어렴풋이 뜬 모리타의 눈에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왜 그런 얼굴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눈을 감았다. 마침내 해냈어. 이걸로 끝이야. 그래, 끝이구나. 모든 게 잘 됐어. 그래, 이제야 잘 수 있겠어. 진정한 잠을 잘 수 있겠어. 그래,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 없어. 그 살인마들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모두 지옥불에 떨어졌단다. 내가 말한 대로지. 경찰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놈들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몰라. 그래, 다 네 말대로구나. 우리가 벌을 받는 일은 없어. 하느님은 우리 편이지.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심한 충격을 느끼고 나서야 모리타는 눈을 떴다. 끔찍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가 눈앞에 보인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온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군요. 남자가 말했다. 자세히 보니 일전에 만난 적이 있는 형사였다. 니시오카라고 했던가? 몸을 일으키니 머리가 욱신욱신 쑤셨다. 아무래도 뺨을 맞은 모양이다. 그녀는요? 집안을 둘러보며 모리타가 물었다. 창문과 현관문이 열려있다. 니시오카뿐 아니라 낯선 남자 몇 명이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요? 모리타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자 니시오카가 어깨를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마 그녀의 집에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체포되겠죠. 모리타는 눈을 크게 떴다. 왜요? 살인 미수 혐의로요. 당신 자신이 살해될 뻔했다는 걸 모르는 겁니까? 설마... 사실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스관을 열어놓은 뒤 도망쳤어요. 어쨌든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녀가 가스에 대해 무지한 것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여기는 천연가스를 쓰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일은 없거든요. 어떻게 그녀가 그럴 수가?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들어도 아마 믿기 힘들겠지만요. 다미야 일행이 유키코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의 집 앞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었다. 까만 티셔츠를 입은 호리호리한 소년이었다. 소년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다미야 일행을 보더니 소년은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슬픈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넌... 다미야가 물었다. 나카마치 신지입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였다. 아, 돌아가신 남편의.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이지? 빨랫감을 갖고 왔어요. 신지는 커다란 가방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때때로 살피러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살피러 온다고? 다미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무슨 뜻이지? 그러나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형수를 체포하러 오셨나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미야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넌 알고 있었던 거니? 확실히는 아니지만 아마 형수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째서 그런 짓을 했는지도 알고 있는 건가?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형수는 형이 죽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가까스로 기운을 차린 건 형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랑 둘이서 살아갈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유산을 하고 말았으니 유산을 한 후로 형수는 좀 이상해졌어요. 멍하니 생각에 빠져 있다가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그러다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한 번은 형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가 죽은 이유를 알았다고요. 직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요. 임신 중에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유산이 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래서 반드시 안 갚음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형수의 얼굴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가늘게 떨리는 신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잘 알았다 라고 다미아는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렴. 그러나 신지는 고개를 들더니 매달리는 듯한 눈빛으로 다미아를 보았다. 형사님, 무슨 책에서 읽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너그럽게 봐주는 거죠. 그래, 그건 그렇지만 너희 형수의 경우는 어떨는지. 형사님, 응?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아세요? 다미아는 소년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때때로 저는 여기 이러고 서 있어요. 재울 때까지요. 재운다고? 여기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신지는 주방 쪽 창문을 조금 열더니 다미아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다미아는 소년이 시키는 대로 그곳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주방 뒤편으로 보이는 방에 앉아있는 유키코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갓난아기 인형을 안고서 쉴 새 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아무 걱정 없는 거지? 그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단다. 내가 태어나는 걸 방해한 놈들은 이제 없어. 그래, 이제 없단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푹 자렴. 엄마 고마워.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전부 네가 한 거지. 네가 그놈들을 죽인 거야. 엄마는 그냥 보고만 있었을 뿐이란다. 엄마, 자장가를 불러줘. 그래, 불러주마. 같이 부르자.